이야기는 약 280만 년 전, 먼 과거에 존재했던 호모 하빌리스로부터 조용히 시작된다. 그들은 아직 인류라 불리기 시작한 존재의 문턱에 막 들어선 개체들이었다. 그들의 일상에는 사치도 안락함도 없었으며 거센 폭풍과 날카로운 이빨을 지닌 포식자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 약 100만 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힘을 다했으며 때로는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사냥당하는 쪽에 서는 일이 더 많았다. 이윽고 호모 에렉투스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는 조용히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나타났다. 동시에 대륙을 넘어 이동한 최초의 인류로서의 모습도 드러난다. 물론 이 긴 서사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그 유산을 이어받은 이후의 근현종들의 존재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인류의 장대한 역사는 때때로 하나의 오해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19세기 말 한 인골의 발견은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 널리 믿어졌던 잘못된 가설이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아프리카가 아닌 아시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생각은 확고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지리적 추론에 의존한 것이었다. 아시아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이동 경로를 상상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선입견에 이끌려 많은 연구자들이 동남아시아로 향해 화석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훗날 고인류학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발견에 이르게 된다. 1891년 의사이자 인류학자였던 유진 뒤부아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두개골 일부와 대퇴골을 발굴했다. 그는 이를 획기적인 발견으로 보고 직립보행이 가능한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선사 인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동료들은 회의적이었으며 그 유물은 오랫동안 잊히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화석들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 유사한 치아와 두개골 파편이 발견되었고 이는 후에 베이징 원인이라 불리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연구자들은 이들이 같은 속에 속하며 더 나아가 호모 계통의 한 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직립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에렉투스라는 명칭이 확립된다. 이후 연구를 통해 다리와 발, 척추가 완전한 이족 보행과 달리기에 적응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이러한 이동 방식을 완전히 갖춘 최초의 인류로 여겨졌으나 이후 연구는 그보다 이전의 종들 또한 일정 수준의 이족 보행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에렉투스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특징을 보였다. 평평한 얼굴, 두드러진 코, 현대 인류에 가까운 신체 비율을 지녔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인류보다 채모가 적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그 외형은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그 골격은 목 아래로 더욱 튼튼하고 뼈가 두꺼웠으며 얼굴에는 뚜렷한 성적 이형성이 나타나는 등 현대 인류와는 다른 특징도 분명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집단마다 변화를 보이며 다양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호모 에렉투스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널리 분포했으며 27종 이상의 아종이 확인되고 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이 종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에까지 퍼져 있었으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 숲지대를 선호했다. 그 분포의 넓이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약 2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양쪽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은 인류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견해에 따르면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의 후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는 호모 하빌리스로부터 진화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11년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아시아에 존재하던 호모 하빌리스 집단이 국지적으로 진화하여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고 이후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역방향 이동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설은 인류사의 흐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해석은 흥미로운 것이지만 아직까지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호모 에렉투스의 기원을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발견이 축적될 때마다 이 종은 확실성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남긴다. 주목을 받는 것은 뼈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발견되는 주변의 흔적들이기도 하다. 각지의 유적에서는 그들의 유골 곁에서 중형에서 대형에 이르는 동물의 뼈가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최초로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인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의 조상들은 종종 포식당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콧불소나 하마, 소, 멧돼지, 사슴, 말, 나아가 코끼리와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한 흔적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특히 케냐의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놀라운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화석 기록은 그들이 악어까지 사냥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한때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포식자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두드러졌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해답의 한 부분은 신체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진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체격의 대형화를 이루었으며 일부 개체는 키가 185cm에 이르렀다. 당시로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골격으로 그들의 뼈는 매우 두껍고 견고하여 선행종이나 현대 인류와 비교해도 무겁고 내구성이 뛰어났다. 이러한 강건한 골격은 사냥 중의 낙상이나 충돌, 격투와 같은 격렬한 상황을 견디게 해주었고 대형 동물과의 직접적인 대치에서 생존율을 높였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구력이었다. 그들은 현대 인류와 유사하게 발달한 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체온 조절에 뛰어났다. 그 결과 고온 환경에서도 장시간 달릴 수 있었고 쉽게 지치지 않았다.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한 다리 구조와 화석으로 남은 발자국은 그들이 탁월한 지구력 주자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그들은 지구력 사냥이라 불리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는 끈질긴 추적과 인내를 결합하여 먹잇감이 피로와 열사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 쫓는 방식이다. 때로는 최초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혀 도주 능력을 약화시킨 뒤 추적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냥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도구 제작의 진보였다. 평균 약 1030입방 cm에 달하는 뇌 용량은 현대 인류의 약 80% 수준으로 조상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복잡한 행동 양식과 정교한 도구 제작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그들은 셸리안 문화라 불리는 새로운 기술 체계를 개척했다. 이 전통은 좌우 대칭으로 정교하게 가공된 양면 석기의 제작을 특징으로 하며 인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기술은 약 180만 년 동안 발전을 이어가며 약 13만 년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무기, 불의 사용, 그리고 동료에 대한 돌봄, 호모 에렉투스는 인간다움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대표적인 도구인 석기 도끼와 석칼은 대형 동물의 해체와 육류 가공에 사용되어 치아나 맨손에 의존할 필요를 줄여주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창이나 투척 무기 또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창은 약 40만 년 전의 것이며 그 정교한 제작 기술은 더 원시적인 형태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 가설은 해부학적 특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들의 어깨관절 구조는 현대 인류와 매우 유사하여 물체를 강한 힘과 높은 정확도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공격뿐만 아니라 원거리 방어에도 효과적이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능숙함은 무기 사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집단 사냥이라는 고도의 사회적 행동 또한 확인된다. 케냐에서는 최소 20개체에 속하는 총 97개의 발자국이 4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조직적인 집단 행동의 존재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그 발자국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성인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냥 집단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 발견은 이미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즉, 남성은 위험을 수반하는 대형 동물 사냥에 종사하고 여성은 열매나 식물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원의 채집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는 수렵 채집 사회의 원초적 모습이 엿보인다.
원정이 항상 성공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영향은 매우 컸다. 실제로 레반트 지역에서의 호모 에렉투스의 국지적 소멸은 지가 코끼리의 멸종 시기와 일치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거대 육지거북 메갈로켈리스의 소멸과 겹친다. 이러한 일치는 그들이 대형 동물 사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계속 성장하는 신체와 뇌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대형 먹잇감은 잉여의 고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식량을 공유하는 관습이 생겨났으며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의료적 돌봄의 싹까지도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 증거는 화석에 남아있다. 예를 들어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은 고령 남성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씹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수나 뇌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동료로부터 제공받으며 생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증 척추측만증을 지닌 어린이나 골불소증에 걸린 성인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역시 스스로 식사를 하기 어려웠음에도 예상보다 오래 생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잉여 식량은 또한 저장이라는 개념의 발전을 가져왔다. 건조나 훈제와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류사에서 또 하나의 혁신적 요소인 불의 사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가장 오래된 증거는 최소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스스로 불을 일으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을 채취해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천천히 타는 동물의 배설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추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 불씨를 운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흔적은 빙하기의 유럽에서도 확인된다. 불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였으며 더 나아가 식생활 자체를 변화시켰다. 가열된 음식은 더 안전하고 소화가 쉬워지며 영양 흡수도 향상된다. 약 40만 년 전이 되면 화덕의 흔적이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과 함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며 그들이 스스로 불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불의 의미는 단순한 실용성에 그치지 않는다. 모닥불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교류의 장을 형성했으며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모임이 원시적 언어의 발전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때는 투르카나에서 발견된 소년의 호흡기 구조가 발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이 가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 개체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밝혀지면서 종 전체를 대표하는 사례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보다 완전한 화석 연구를 통해 그들이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과 호흡 구조를 현대 인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갖추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물론 복잡한 발음을 위해 필수적인 두개 상부 구조나 설골의 발달은 호모 사피엔스만큼은 아니었지만 원시적인 언어 체계를 지탱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음성 언어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최소한 집단 행동을 조율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업적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이다. 이 활동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화덕의 흔적보다도 더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탄자니아에서 약 170만 년 전에 화산암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물이 발견되었으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 단순한 거주지라는 설도 있고 방풍벽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후 더 잘 보존된 사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흙과 돌, 가지를 이용한 오두막이나 피난처의 존재가 밝혀졌다. 그 중에는 화덕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도 있으며 독일에서 발견된 약 70만 년 전의 유적이 그 한 예이다. 이러한 겨울 거점은 한랭 지역에서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했고 원래라면 도달할 수 없었을 환경으로의 진출을 뒷받침했다. 또한 건축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원시적인 의복 사용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약 300만 년 전에는 동물의 가죽이 담요처럼 사용되어 채모가 적은 신체를 보완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호모 에렉투스는 광대한 육지로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로까지 진출하게 된다. 폴로레스 섬, 티모르 섬, 로티 섬과 같이 육지로 연결된 적이 없는 섬들에서도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당시에 배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증거는 그들이 원시적인 뗏목을 이용해 바다를 건넜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항해자 중 하나로 조용히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섬들에서는 석기와 함께 선이 새겨진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류물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한 공동체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해양 진출이 장기적인 계획 능력을 시사한다는 사실이다.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는 재료의 수집부터 식량의 비축에 이르기까지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친 준비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연성과 지성의 결합을 통해 호모 에렉투스는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광대한 세계로 확산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뛰어난 이동 능력이야말로 그들의 놀라운 존속 기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호모 속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종이 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류 형태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처럼 긴 생존을 이어온 종 역시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호모 에렉투스는 약 19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으며 마지막 집단은 약 10만 8천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약 30만 년, 호모 하빌리스조차 약 60만 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존속한 인류종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멸종 원인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기후 변화이다. 멸종 직전, 그들의 주요 서식지였던 성긴 숲은 크게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의존하던 많은 동물종들 또한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집단은 자바섬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곳에서도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열대우림은 면적과 밀도를 빠르게 확장하며 그들이 적응해왔던 기존의 경관을 대체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가 고착되면서 그들은 점점 제한된 피난처로 밀려났고 결국 그마저도 생존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열대우림의 확장과 필수 자원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약 200만 년 동안 지구를 걸어온 한 종은 조용히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